자, 60쪽에 지구단위 계획 파트 보시죠.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의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 특광시군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라, 먼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구역을, 자, 우리 구역 지정할 때는 일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비도시를 얘기하지 않는 한 보통 이제 도시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도 원칙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임의적.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보통이고, 예외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필요적,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까지, 이건 특수한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해야 되느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정할 수 있는 이 원칙적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도시적인 땅을 전제로 해서, 항상 도시지역에 있지만 꼭 개발할 땅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할 땅도 있고 보존할 땅도 있는데, 애초에 지정되어 있는 땅이 개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냐, 보존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냐, 항상 땅은 개발 아닌 보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 있으니까요. 개발 목적인 땅이라면 요거를 지정하는 목적이 개발하려고 지정하니까, 개발 목적인 땅인 요걸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존 목적인 땅은, 보존 목적인 땅에 요걸 지정해서 개발하는 순간에 보존할 땅이 파괴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원리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이다, 개발 목적이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전분의 일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특광시군의 일부다, 특광시군 전부는 특광시군의 전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뭐 도시개발구역이다, 정비구역이다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부나 일부는 상관없어요. 앞에 그 용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존이 안 되나?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다, 지정할 수 있는 땅이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존할 땅 아닙니까? 지정할 수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 기간 동안에 개발 못한다라고 배우셨잖아. 보존할 수 하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원 개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개발장에서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되면 개발할 땅이 되니까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주의하시고, 예를 들어 녹지다, 보존할 땅이라 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면 개발할 땅으로 되니까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도시는 안 되지만 새로 도시로 편입되면 개발화되니까 역시 가능해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적, 꼭 지정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중에서 꼭 지정해야 되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가지고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두음자 따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이해하시고, 우리 암기해야 될 필요적 두 가지는 저는 이렇게 암기를 시켰어요. 두음자를 따기를. 택시 정비 10년.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택시를 운행하지 10년이 되어도 정비 한 번 안 하면 위험해서 탈 수 있겠느냐?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필요적.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건데, 여기 택시가 얘기하는 게 택지를 택시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와 정비구역 이 두 군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된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외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슈퍼맨이 등장해서 꼭 돈을 벌어줘야만 된다. 자, 우리 시공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제돼서 슈퍼맨이 등장했어요. 초인이니까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이 등장을 해서 녹지에 투자해놨는데 녹지를 주상공지 하나로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시공에서 해제 또는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꼭 지정해야 된다. 요 둘, 여기서 시가와 중구역,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해서 30만 이상, 요렇게 저는 요렇게 외우고 했었죠. 그 다음에 비도시라면 원칙적으로 보존할 땅이라 지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 요건을 가지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곳이 있는데, 세 군데가 비도시적이지만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라, 요거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에, 지구 중에서는 개발지능지구, 자체적으로 개발할 지구죠. 그러니까 비도시일 때만 개발지능지구지,
다른 비도시라는 얘기 없으면 모든 용도지구는 이제 여기 개발업체에다가 다 지정할 수는 있어요. 비도시에서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 이걸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또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는데 이 용도지구를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는 폐지하면서 행위제한을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지구에서 행위제한만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라 비도시도 가능한데, 이건 별거 아닌 거죠. 계획관리와 개발진흥지구 두 군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 지정할 때 이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지정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반 이상, 50% 이상이면 돼요. 50% 이상. 그 대신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하나, 생산관리가 됐든지 보존관리가 됐든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 중, 즉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되지 다른 지역은 여기서는 안 돼요. 관리지역 중 하나, 비도시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생산관리, 나머지는 보존관리. 이 요건 갖춘 것 중에서 여기든 변두리를 대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둘 다 면적 요건이나 이제 좋은 얘기 면적 요건 등은 기본적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 면적 요건 등은 개발진으로 똑같이 쓰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이 요건 외에도 지구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이 위치 요건까지도 같이 갖춰야 지정이 가능한데, 이 면적인 요건에 나오는 숫자는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에 포함되면 3만의 10배인 30만 이상, 아파트 연립의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자연보전권역이나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다시 줄어서 3분의 1로 줄어서 10만 이상 이렇게 되는 면적 요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숫자는 아까 계획관리 요구하는 요건이나 위치 요건보다는 중요성은 좀 더 떨어지죠. 자, 우리 위치 요건도 알아야 되는데, 개발진흥 5가지 종류에 따라서 제일 좁게 인정하는 거, 제일 넓게 인정하는 거, 중간,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우리 제일 좁게 인정하는 게 주특계 이렇게 두 음자를 딴 건데요.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주, 우리 복합이 둘 이상인데 복합 중에서 주거긴이 포함된 경우만 같은 주로 보시면 되고, 이 주거랑 관련된 것이랑 특정개발의 특, 이 두 가지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주특기 사천점으로 주특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일 넓게 인정하는 게 관광휴양. 우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요거는 모든 비도시, 관농자 모든 비도시에 다 해당돼요. 어느 비도시나 다 됩니다. 제일 넓죠? 관광지는 비도시면 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가 중간에 있는 게, 중간쯤에 있는 게 나머지인데, 주특이나 관광이 아닌 것, 즉 산업유통이 되거나 복합 중에서도 주거긴이 포함되지 아니한 복합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중간쯤이니까 약 이것도 중간의 위치도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농림에 관련돼 있는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능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보전관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중간이 되는 거, 이건 모든 거로 확대돼 있고, 그죠? 요거 일단 아셔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돼 있으면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내에 만들어야 돼요. 3년 내 지구 단위를 고시 안 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관리 계획 결정이 그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게 3년 실효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됐을 때, 이것도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실효와 관련해서는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한 것에 한정되는데,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이 주민이 사업할 수 있게 해줬더니만 사업을 안 할까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때로부터 5년 내에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사업에 착수를 하라. 5년 내 착수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3년 내 안 하면 구역의 실효, 이때로부터 5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계획의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많은데 필수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집어넣어야 될 필수 내용 두 가지가, 사업을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어떤 용도의 건축물 못 들어간다, 건축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되죠. 건축 용도 제한을 반드시 풀어줘야 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도 크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 높이잖아. 면적을 통제하는 건폐율, 용적률, 이게 면적에 관련돼 있죠. 높이를 통제하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래야 목적이 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를 이 정도 크기로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들어갔을 때 필요한 기반설이 있어야 돌아가겠죠. 그래서 기반설의 외차 규모 요거와 요것은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 세울 때 좀 풀어줄 수 있게 하는 것들,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기존 건축물보다 좀 더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다. 풀어줄 때 수많은 예가 존재해요. 그 수많은 예는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도, 아주 가끔 나오더라도 다시 반복도 안 되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풀어주더라도 뭐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의 1.5배, 150%까지, 용적률은 2배, 뭐 200%까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 세밀한 예는 모르셔도 돼요. 원래 그런 건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워낙 양이 많고 제가 뭐 여기서 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 정도는 최소 알아두셔야 되는 이게 지구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바로 뭐 1번 그 설명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15,000제곱미터의 유효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자, 우리 비도시에서 아까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지구든 할 때 면적요건을 따진다고 했죠. 원래 도시지역에서는 면적요건 따지질 않았는데 유일하게 유효 토지, 쉬고 있는 땅을 개발할 때만큼은 이거는 최소 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요건이 유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본 건데 15,000제곱미터라면 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유효토지를 개발하겠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가 필요하다. 그럼 농림지역은 비도시였다가 도시로 편입되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되고요. 시가와 중구역 공원, 요게 답이 되는 게 시가와 중구역은 시가와 유보연단에 개발 못하죠. 공원도 개발 못하죠. 지정할 수 없는 땅이 돼. 근데 여기서 해제가 되면 가능합니다만 그냥 이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지역 일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0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할 땅이잖아요. 자, 우리 3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곳, 지정해야 되는 곳이죠. 이런 곳이 아닌 곳은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 아까 택시 정비 10년,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이게 택시 정비의 정비 10년이죠.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이 경과됐다. 이건 택지, 이게 택시의 택시가 되겠습니다. 3번에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 시공에서 해제, 슈퍼맨 등장 30만 이상. 4번에 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으로서 30만 이상. 해제는 시공 해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죠. 5번에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30만 이상. 이렇게 뭐 이건 외워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속에 속해 있고 다 비슷한 내용이라. 자, 5번 보시면은 국회법상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작년 문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죠.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km,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개발할 땅이면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법에 의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구석진 0의 내용 중에서 구석진 곳에 들어가는 부분의 하나인데, 어쨌든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 우리 보통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것으로서 1km, 이것이 아까 그 구역지에서 입지구역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지구역 최소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할 땅을 특수하게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역시 개발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더라도 개발할 때만 지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 노선이 돼야 되고요. 1km, 2km로 1km고 이때도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꼭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까 그 몇 가지만 있으니까요. 세 군데나 틀린 겁니다. 작년 문제예요. 3번의 시도의사는 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할 땅이고 전부나 일부 다 되죠. 시도의사도 물론 되고. 4번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은 국장,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5번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과 건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좀 길지만 뒤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면은
택시 정비 10년. 네? 녹지 시공에서 해제, 녹지 수상으로 변경 30만. 여기는 10년이 지난 것을 얘기하니까 택시 정비 10년에 해당되고 택지 개발 지구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딱 지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때도 그 중간에 있는 뭐 다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다른 계획이 수립돼서는 그거에 따라 하면 되니까 지구 단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전제는 당연하고요. 자, 우리 6번, 우리 5번에선 그래서 2번이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6번 얘기는 다음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비도시로서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도시에 지정할 때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낸 건데, 자, 우리 계획관리 지역이 8만 제곱미터이고 보전관리 지역이 2만 제곱미터라면은 제가 계획관리 지역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 안 되면서 나머지는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전체는 10만 제곱미터, 10만 중에서 계획관리가 8만이면 80%니까 그죠? 50% 이상에 속하면서 나머지는 보전관리 정확합니다. 이번에 계획관리 지역이 6만이고 생산관리가 3만이고 농림지역이 1만이라면 전체가 10만 중에서 계획관리가 6만이니까 딱 60% 50% 이상에 속하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는 좋은데 농림지역에 들어가서 틀렸어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따지기 전에 틀린 겁니다.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지역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 자, 주특계 주거개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면 지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에 다 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도 가능하고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자를 지구로 대체하는 지역, 이것도 비도시에 가능합니다. 자, 넘겨보시고 뭐 7번 숫자 요건 있지만 그냥 보시되, 자, 우리 8번도 아까 여기 얘기한 그 위치 요건 그대로 이제 보시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9번 한번 봐주세요. 우리 9번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 지구 단위 필수는 이거죠.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높이, 기반시설. 그러면 1번의 건축선,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바로 1번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지 꼭 필수는 아니에요. 2번의 건폐율과 유준율, 면적을 결정하는, 3번의 높이의 제한도 높이를 결정하는, 용도 제한, 기반시설, 이 2, 3, 4, 5번 4가지만이지 다른 것들은 다 필수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근데 이것도 이제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제한 사안 중에 하나죠. 제가 주민 제한 사안 기지 산행,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장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지정할 수 있죠. 3번에 시장호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호수 직접 결정하는, 시장호수가 위반한 것은 지구 단위에 대한 것은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 중에 작은 것 하나죠.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사가 국장과 협의해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안 풀어도 될 걸 그랬네요.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고.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서 이것도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반복되는 건 좀 제가 뺄 건데, 11번 한번 보죠. 11번은 무엇을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지금까지 총털어서 한 2번 정도 나온 것에 불과하죠. 27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좀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은 다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중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자,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풀어줘야 못 짓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유율 규정을 풀어줘야 그만큼 더 크게 지을 수 있죠. 우리가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용도는 그 기준에 200%까지 풀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3번의 건축법의 조경, 대제도로 관계,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규정. 건축법에서 죄송합니다. 건축법에서 조경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우리 조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때 조경을 얼마 확보하라. 이 중에서 조경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걸 완화해 주기도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더 확보라는 게 아니고 덜 확보해야 된다는 게 풀어주는 거죠. 그럼 요만큼만 확보해도 된다 그러면 확보 안 하는 이 땅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잖아. 그 다음에 대지의 도로 관계도 대지는 도로에 2m 접해야 되는데 2m 안 접해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높이 제한을 풀어줘야 높게 지을 수 있고, 공개공지 확보 규정을 풀어줘야 공개공지를 덜 확보해도 되는 것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얘기들. 5번에 부설주상 설치 규정을 완화해야 주차장을 설치할 부분을 덜 확보하고 건축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자, 우리 4번이 대표적으로 아닌데 건축선 지정에 대한 규정과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이게 2번 문제 나올 때 그 2번의 답으로 나왔던 걸 그냥 해놨습니다. 여러분 건축선 지정은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소유업이 미달도로 해서 건축선이 지정된다. 그럼 소유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지정해 놓고 여기를 나중에 도로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완화해서 이렇게까지 확보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확보해야 된다. 이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확보가 덜 되는데요. 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하는 것은 도로를 더 넓게 건설하는 게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의 취지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도 우리 건축부에서 배우는 얘기 중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이 일정한 분할 제한 면적, 분할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작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취지는 이렇게 작은 것을 분할을 해서 여기다 조금 작은 건축물을 타닥타닥 짓게 되면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으려고 분할 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 분할이 금지되는 이 면적을 좀 더 작게 인정해서 기존보다 좀 더 작게 분할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조그만 건축이 더 타닥타닥,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개발이잖아. 오히려 작은 건축물을 부셔버리고 크게 짓는 것이 개발인데 거꾸로 가는 개발이 안 됩니다. 자, 우리 12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라면 아까 요 두 가지 필요적 요건과 암기하는 걸 써야 되는데, 자, 우리 해제된 경우니까 시공에서 해제 30만 원을 써야 되죠. 그건 좋아. 그런데 1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지정해야 된다가 틀린 겁니다. 녹지에서 주거지구로 변경된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녹지에서 주거지구로 그냥 변경됐어요? 그러면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된다. 이게 해야 된다가 되려면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됨으로써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때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 예. 그 다음에 3번에 준주거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곳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곳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곳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단란주점을 풀어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항상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 지역지구의 행위제한으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하는 것이라 지역의 행위제한과 지구단위 내용이 서로 충돌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특수계획이라 당연히 우선해야 돼요. 그러면은 준주거에서는 허용된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4번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내용 중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하면은 지역과 지구를 법이 아니고 영이 정하는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뭐 전일준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게 영이한 분류잖아. 지구도 경관지구가 자연, 수변, 시가지로 나는 게 영이한 세분 아닙니까? 그렇게 영에 의한 지역지구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로 가능해요. 법이 정하는 세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지역 중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개발지역은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의 주특계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죠. 생산관리니까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13번 문제는 이것도 처음 나왔던 문제에 불과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소개를 여기다 해놓은 게 27회 때 작년에 처음 내서 사실 이런 거 틀려도 돼요. 그런데 보통
보통 틀리면은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틀려주면은 많은 사람이 틀려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상하게 지그나리 파트에서는 한 번 하다가 다시 나오지는 않았어, 틀리게 내는 문제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냥 요 정도만 소개를 해놨는데, 한번 요것만 그냥 좀 부담 없이 보세요. 부담 없이. 국계법상 일반 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폐율이 60%고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의 100제곱미터를 공고설 부지로 제공한다. 그럼 지구단위로 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거기 여러분 그 박스의 박스를 먼저 보시면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가번 밑줄 거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갖고 문제를 냈는데, 만약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면 이건 내용이 더 복잡해져.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고 더 복잡해집니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가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 곱하기 1 더하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원래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취지가 기존의 현재 건폐율에다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여기다가 곱하기 하기를 얼마를 혜택 주는 걸 곱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보통 현재 전체 대지 면적, 원래 대지 면적에서 공공시설 부지, 원래 대지 면적분에 공공부지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이 비율만큼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혜택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요 비율만큼 주는 건데, 요 비율을 해야 0.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하기 2마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건폐율 곱하기 만약에 1을 빼버리면은 그냥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죠. 건폐율 기본은 기존에 있는 건폐율은 유지를 하면서, 요걸 통해 유지를 하면서 얼마를 더 혜택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건폐율이 60%죠. 요 60% 곱하기 1, 기준 1에다가 얼마를 더하느냐. 대지 면적이 400이었는데 여기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대지 면적이 100이니까 이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0.25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60% 곱하기 1.25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0.25가 되니까 4분의 1. 그럼 요것을 60에다가 1.25를 곱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고, 곱해주면은 5, 6, 30, 2, 6, 12, 15, 75가 되는 거예요. 75가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요 정도를 제공하게 되면은 원래 60%였는데 75%까지 이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우리 14번 보시면은 국계법상 다음에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1번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기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기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됐네 이거? 응? 아니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교정할 때도 보지도 못했네. 지금 이게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기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착수하지 아니하면까지를 지워주셔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의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공사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요거까지 지워주고, 이게 왜 여기 같이 들어가 있지? 요걸 지워주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을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기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지구단위 구역 앞에서부터 지징이라고 돼. 지정이 아니고, 요 부분이 왜 이렇게 이때 뭐가 나타났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 결정 고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실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구단위 계획인데 주민 위반을 제한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요. 이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은 5년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자, 지구단위까지 받고 그럼 국회법에서 이제 개발형 아파트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개발형 아파트에서는 일단 개발형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개발형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허가 대상이 아닌지 따지는 것은 국회법에서 개발형 허가는 목적이 난개발 방지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허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설은 잘 되어 있지만 도시군계획사업은 일단 제외예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제외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사사업은 아까 배웠던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도 개발법에 정하는 쭉 그 많은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에 정하는 고유 절차에 따라 쭉 다 실시계획,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아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아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 제외된다는 건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중에서 우리 박사님 받듯이 건축을 해 건축 원칙 받습니다. 개발행위잖아. 공작물 설치 받아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의미와 공유수면 매립,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형질 변경.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안 받는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괄호 속에 해설을 같이 보세요. 경작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사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니까 여기서 통제할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가 됩니다. 또 토속의 채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허가 대상이 되는 건데 괄호 속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예요. 그럼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취는 목적 행위가 형질 변경이고 토속채취는 수단 또는 수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럼 목적 행위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따로 거기에 나오는 토속채취를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다음에 토지 분할 그래서 건축법에 한 건축이 있는 데서 제외한다. 이 건축부에서 건축이 있는 대지는 여기랑 같은 취지로서 작게 쪼개지는 것을 분할 금지하고 있어. 분할 금지.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할 금지라서 그쪽에 있는 건 제외하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다음에 세 가지 가번에 녹지 관농자, 녹지와 비두지 보존할 땅을 전제로 해서 이곳에서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다른 곳에서 허가받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곳에서 허가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여기서 허가를 받아라. 이건 보존할 땅이라는 점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그런데 나번은 이제 다른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이죠. 건축법상 그 분할 금지에는 제한 면적 기준에서 똑같이 써요. 그쪽이랑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이 난개발로 봐서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미만을 잘 아시고 이걸 이상으로 분할한다면은 크게 분할하니까 난개발이 아니라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주의하시고 따라서 크게 분할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합병한다? 당연히 그냥 하면 되죠. 허가 대상이 아니죠. 미만 작게 분할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율의 토지 분할이다.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너무 좁았어. 최대 너비가 5m라면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은 좁으니까 인간이 들어갈 적당한 거처를 들어설 수 없다. 허가를 받아라.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어디에서 쌓아놓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녹관자에서만 그렇습니다. 건축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즉 야외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 행위인데 야외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게 되면은 자연환경을 해치는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취지가 그래요. 그래서 주상공은 처음부터 자연환경 관련 없지 않습니까? 빠져요. 녹지 비도에 있어서 문제되는데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러 뺐다. 그래서 결국 녹지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쌓아놓을 때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요. 관련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72쪽에 6번의 그 해설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거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봤는데 연결해서 그 6번의 해설 보신 그 박스에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면 변경이 나옵니다. 우리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에는 경미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중에서 A, B번 갖고 잘 냈습니다. 다른 것도 뻔하고, 허가 받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가벼운 거예요. 연장하는 게 더 길어지니까 무거운 겁니다. 단축할 때는 그냥, 연장할 때는 허가.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해요. 축소입니다. 만약에 5%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확대라면 큰 일로 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 축소인데 축소도 아까 기간 단축과 달리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축소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축소도 너무 많이 대폭 축소가 되게 되면 그거는 역시 어떤 땅에 적당한 크기의 건축이 너무 작은 게 들어서니까 이것도 문제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단축은 한없이 단축해도 면적 축소는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경미한 변경이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한 변경은 어쩔 수 없는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여 오차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라 가벼운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경미한 변경, 경미하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행위로서 재난수습이나 재해복구나 응급조치, 응급조치 상태에서 언제 허가를 받아요? 어디서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응급조치는 사후에 1월 내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게 붙어 있고, 아까 우리 배웠던 그 동일기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 안 될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건축 신고 대상인 증축개축 재축,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가벼운 것이라고 해서 그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도 있고, 기타 0에서 경미한 사항을 정해놨어요. 경미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그 경미한 것에서는 평상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숫자 하는 게,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숫자 하는 게 나오더라도 얼마 이하 얼마에 그걸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혹시 잘 안 나오더라도 숫자 아닌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쪽에 다시 와서 개발행위 허가 1번을 보시면, 특광시장호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얘기가 아닌 거.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받아야 되죠. 공유수면 매립 받습니다. 경작하는 형질 변경, 이거 개발행위 안 해서 안 받는 것이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에 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다. 이거는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지에 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면적에 상관없이 여기서 허가를 받아라 했던 부분이죠.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이것도 토지 분할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좁은 분할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허가를 받아내는 게 아닌 것은 3번 뭐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지지, 형질 변경 목적이니까 토속의 지지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중목의 벌채식재, 이 나무를 심고 배는 중목의 벌채식재는 처음부터 개발행위 아니에요. 난개발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하실 게 중목의 벌채식재는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개발행위 허가 통제에 들어가거든요. 개발법 정비법 둘이 똑같이. 근데 그쪽에서는 취지가 여기랑 달라요. 그쪽에서는 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지장을 주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는 중목의 벌채식재든 나무를 심고 베는 것도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게 되면 그거 다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목의 벌채식재가 허가 대상이지만 여기는 아닌 겁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할 때도 이쪽보다 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허가 대상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나중에 보시는데, 중목의 벌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는 허가지만 여기는 아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 매립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니까 형질 변경 중에 하나죠. 허가를 받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의 건축법 규정한 건축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적 미만으로, 미만이지만 요즘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이 있는 대지잖아요. 건축상 건축이 있는 대지는 분할 지점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분할 금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허가에서 빼고 요거지 아닌 걸 전제로 해서 허가 대상을 전개하는 겁니다. 요건 아예 분할 금지라. 5번에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일월사 쌓아놓는다. 물건을 일월사 쌓아놓는 것은
녹관자죠. 농림지역에서는 영농편 이상 일부러 뺐다 그랬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물건 밖에 쌓아놓고 농사 짓는 경우 많은데 그때마다 허가를 받으라 못합니다. 농사 못 지어. 그래서 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 좀 잘 구별하시라고 이 문제를 한번 내봤고, 우리 3번은 영의자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것은 이랬는데, 이거는 출제 빈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영의자는 경미한행위 갖고 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토지 분할 중에서도 굳이 한다 그러면은 경미한행위는 좋은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정처에 하는 토지 분할, 이런 것은 좋은 목적이고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경미한행위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가 분할. 행정재산은 행정처에서 하는 재산 중에서 공공용도가 있는 거, 그래서 용도가 폐지돼야 팔 수 있고, 일반 재산은 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달리 공공용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둘 다 행정처에서 하는 재산이라 이 분할은 행정측이 하는 것이고, 행정측이 하는 것이라 경면행위로 봐서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라 공용지로 하고 공공목적이니까 가볍게. 3번에 토지 일부가 도시공계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분할된 일부에 도시공계시설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겠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사도법에 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이다. 그러면 사유지에 도로 만들려고 분할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지만 도로 건설 장려를 위해서, 만약에 그 사도가 아니고 일반 국도다 지방도다 그러면은 2번에 공용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5번에 너비 5m 이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구장 분할제 면적 미만. 이게 너비 5m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구장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상이라야, 분할 제목 이상이라야 큰 분할이라 문제가 안 된다. 그게 가벼운 것이지. 우리 경면행위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얼마 이하 얼마 미만이지만 토지 분할만큼은 취지상 잘게 쪼개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할 면적 이상이 가벼운 것이지 미만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도 그냥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고, 그래도 이 4번 지문 중에서 어차피 5번 문제에서 다 이제 푸는 게 일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혹시 한번 3번 한번 지문 볼까요? 3번 지문만 살짝 한번 검토해보고 갈까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자, 여러분,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인데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 허가 필요 없대요. 그럼 이런 환상적인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에 지정 안 돼 있으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마음껏 자기가 지을 수 있대요.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느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허가를 받겠죠. 자,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곳, 즉 도관 농자 중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제일 행위제한이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즉 건폐율 건축제한을 끌어다 쓴다 그랬죠. 그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예 허가받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냥 5번 바로 보시죠. 우리 5번을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차라리 그 4번 문제보다 5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1번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경작을 위한 것은 허가 대상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이 원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큰 건데 요거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역시 가벼운 겁니다.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바뀌어봤자 농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목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은 수반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은
5% 보면서 축소할 때만이죠. 이건 확장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확장할 때는 아무리 5% 범위라도 확장 자체는 큰 걸로 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5% 축소할 때만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번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허가든 인가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4번의 개발행위를 위하여 주변의 문화적인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제가 그 허가 파트에서는 허가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다 중요한데 뭐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자 일단 그 나중에 가서 제가 할 때 보면은 3년 제한하고 1회 하나 2년 연장까지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5가지 사유 중에서 기관직위밖에 없어요. 기관직위, 기관을 지키는 직이다. 별밤직이 아니라 기관직위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관직위만 5년이지 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다,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곳이지 나머지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이 될 수 없거든요. 3년까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문화적인 크게 손실될 우려가 있어서 통지할 때 최대 3년까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나오는데 그것도 3년까지가 되는 2가지 사유. 5년까지 되는 3가지 사유는 기관직이, 기관이 하나고 직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부분이 틀린 것이고 정답은 쉽게 나왔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이제 해설은 제가 해놨는데 평소에 잘 안 나오는 것이니까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없고. 자 6번 보겠습니다. 72쪽에 6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또 나왔네. 그죠? 여기서는 확대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이번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에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조건 붙일 수 있다라는데 그 대신 조건 붙이기 전에는 허가 신청한자 의견은 들어야 돼요. 물론 신청한자가 저는 싫어요 하면 허가 안 내주겠죠. 아예 신청한자 의견은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시면 뭐 도심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심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듣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처럼 큰 거는 안 들어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허가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맞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는데 허가를 하면은 성장관리 방안 망가지잖아요. 4번의 자연녹지지역 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지 몰라도 되는 지문이에요. 이거 그 전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그 외에도 나온 적 없고 말이죠. 들러리 지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 기출문제 아닙니까? 기출문제에서 한두 번 지문은 꼭 이상한 지문 나오고 그는 정답과 관련 없는 지문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이상한 지문 나오면 지금 여기서 풀면서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실제에서도 이상한 지문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 다시 나올 지문도 아니고 중요한 지문은 아니고 항상 정답은 중요한 것 중에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게 보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5번에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따로 중공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래 그 건축물의 건축은 중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관련 인허가 의제로서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뭐 이상한 지문들이 여러 개 지금 나와 있지만 정답은 역시 1번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에서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잘 나왔다거나 우리 허가 기준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 날 좀 출제의 빈도로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개발행위 규모 형질 변경 면적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제한이 있다. 다음 중 그 기준에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했는데 허가를 내줄 때 특히 형질 변경 허가가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일정한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건 미만으로만 허가를 내주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13,500 미만, 13,500 미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우리 박스에 해설에 나와 있듯이
13,5천 미만 중에서 제일 작은 5천 미만, 제일 큰 3만 기억할 때 제일 작은 5천 미만이 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대표적 두 가지, 도시지역 중에 제일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전 녹지와 사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 두 가지가 보존할 필요성이 큰 곳이라 여기는 제일 작게 형질병이 이루어진다. 5천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제일 큰 3만짜리가 13,5천 중에서 말이죠. 3만 미만이라면 보통의 비도시 변두리 대상으로 크게 하거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특이하지. 관리 농림이 3만이 되는 게 보통 어디나 제일 넓어요. 이게 제일 넓은데 도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업지역이 3만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 주거지역이나 그 상업지역과 달리 공업지역은 공장을 설치하려고 형질병을 하기 때문에 제일 넓어야 됩니다. 이 공업과 관리 농림이 3만이고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이 3만, 보존지역 5천짜리, 나머지는 1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옳게 아는 게 3번의 공업지역이 1만, 이게 3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설명을 제가 하면서도 너무 좀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문제도 다 풀려고 하는가 싶은데 자꾸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일단 뭐 잠정적으로 110조까지 한번 예습을 해보세요. 110조까지 그때 가서 또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리느라고 110조 정도까지 문제집 기준으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